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177쪽 5장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부터 합니다. 이번 시간에 나오는 중개계약 정보망에선 두 문제가 나옵니다. 제목을 쓰겠습니다. 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말하죠. 즉 중개 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래 내가 중개하지 하면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중개계약이라고 하고, 또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련된 매물 정보 등이 공개되어 있는 컴퓨터망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어디 있는 몇 평짜리 부동산인데 연락주세요. 이렇게 매물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컴퓨터망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그러면은 중개계약에서 한 문제, 정보망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제1절에 나와 있는 중개계약 개념은 생략을 하겠고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79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큰 2번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계약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 중개계약부터 보는데요. 한 장 넘어가서 바로 조문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일반 중개계약 1반에서 개념을 봅니다.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중개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고 그중 가장 먼저 중개를 완성시켜준 개업 공인중개사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계약을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쉽게 해서 매도 의뢰인이 여러 중개업소에게 매물을 내놓는 거죠. 여러 중개업소에 의뢰하고 그중 가장 먼저 거래 성사시켜준 중개업소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체결되는 중개계약이라는 거. 근데 이 일반 중개계약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시험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이유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중개계약은 대부분이 구두로 중개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이 내 이 상가 하나 거래해주면 내가 200만 원 보수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요 상가 보증금 1억 월세 한 400 정도 선에서 임대 좀 해줘. 알았어. 요거 중개 좀 내 200만 원 줄게. 이렇게 구두로 약속해요. 그러면은 약속한 보수가 200만 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개공이 거래를 성사시켜줬어요. 보증금 1억 월세 400으로 하면은 거래 금액은 얼마로 돼요? 5억이 되죠. 즉 월세 400만 원에 100을 곱하면은 4억 원이 되고 거기에 이제 보증금 1억 원을 더하면 5억 원으로 거래를 성사시켜준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보수가 0.9%예요. 그러면 5억에다가 0.9%를 곱하면 450만 원이죠. 450만 원이라는 임대차 중개 보수를 임대인에게도 받고 임차인에게도 받고 각각 받습니다. 그러니까 총 900만 원까지 총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법에 규정된 범위예요. 그런데 약정한 보수는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약속한 보수는 200만 원인데 계산해 보니까 450만 원이면 그 중에서 적은 거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럼 200만 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약속은 200만 원이지만 법에는 450만 원 받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거래가 성사된 이후 임대인이 개업공인사에게 200만 원 약속한 대로 딱 주니까 개공은 200만 원 일단 받아놓고 나는 200만 원만 받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법대로 달라 이게 450만 원. 근데 이렇게 약속한 내용이 구두로 체결되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의뢰인은 추가로 250만 원을 더 주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일반 중개계약이 체결됐을 때 개업공인사들은 중개 의뢰받았다 해서 무조건 보수가 보장된 게 아니에요. 나한테만 맡긴 게 아니라 여러 중개업소에 물건을 내놨기 때문에 그중 가장 먼저 거래 성사시켜준 개공만 보수받아요. 그래서 보수를 내가 받는다는 보장 자체가 없죠. 그래서 열심히 매수인, 임차인 데리고 와서 물건 보여주고 아무리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개공이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주면 이 개공은 한 푼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사들은 보수가 보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적극적인 중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실상 사실 의뢰인은 여러 중개업소에 물건을 내놓는 이유는 많이 내놓으면은
비교적 빨리 팔릴 거라는 또는 빨리 거래가 성사될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내놨는데 실상은 개공들이 적극적인 중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가 늦어집니다. 물론 이제 거래가 빨라지는 예외도 있어요. 그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주기 위해서 거래 금액을 호도하지요. 따라서 매도인 임대인에게 지금 가격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이 금액 갖고는 절대 안 팔린다. 1년 돼도 안 팔린다. 이렇게 헛소리하면서 가격을 낮춰서 거래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빨리 팔린다는 것은 시세보다도 엄청난 싼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빨리 팔렸다면은 제값 못 받고 파는 거고 제값 받고 팔리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려야지만 팔리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요. 이와 같이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 체결하다 보니까 보수에 대해서 서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또한 제값 받고 거래가 되려면 오래 걸리고 빨리 팔리면 상당히 싼 가격으로 팔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보수가 보장이 되지 않고 어느 하나 좋은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제일 나쁜 중개계약이 바로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 요청인데요. 별표 하나 넣으세요. 자, 이와 같이 구두로 일반 중개계약을 재다 보니까 보수 갖고 맨날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조항이 나왔습니다. 1항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호에 기재된, 즉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을 기재한 중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냐. 그 박스에 1, 2, 3, 4가 바로 물가 수준이에요. 물가 수준. 물, 중개 대상 물, 즉 부동산의 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위치라는 것은 소재지, 규모는 면적. 즉 어디에 소재한 몇 평짜리 부동산을 거래해준다면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 이와 같이 가라는 것은 거래 예정 가격인데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것은 주변 시세입니다. 주변 시세에 따라서 거래를 성사시켜준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제32조에서 정한 중개보수 즉 중개보수 얼마 줄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밖에도 개공과 중개의뢰인이 서로 준수해야 될 사항. 이와 같이 어디에 있는 부동산 몇 평짜리 주변 시세에 따라 팔아준다면 중개보수 어떻게 줄게. 이렇게 약속한 내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의뢰인이 개공에게 요청을 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요청에 대해서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이런 작성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사는 작성 요청이 없습니다. 결국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의 서면 작성 요청이 있어도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가 없다 보니까 구두로 체결되고 결국 보수에 대해서 계속 분쟁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경우가 중개 의뢰를 받은 일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사는 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잘 나와요. 이거 틀린 거죠. 서면으로 작성하는 의무가 없고 또한 중개 의뢰인의 서면 작성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도 틀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서면으로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반가로서 한번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 표준서식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서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서식을 법정서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별지서식이라고도 합니다. 별지라는 것은 국토교통부령 D에 별도로 종이로 만들어진 서식이다 해서 별지서식 또는 법정서식 또는 표준서식 같게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다 별표 하나 써요. 동그라미 1번에다가 표준서식을 만들 권한은 장관에게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한 장 넘어가면 있어요. 182쪽에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이 있는데 이 표준서식이 있지만 이거를 사용하는 의무가 없어요. 설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표준서식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하더라도 사용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계속 영원히 계속 구두로 체결되고 있는 문제점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183쪽 보세요. 양가로 2번 전속중개계약 보십시오. 공인중개사법에 정된 중개계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전에 보셨던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이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 중개계약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중개계약이 바로 전속중개계약이고 시험은 이 전속중개계약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23조
전속중개계약 1항 중개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특정한 개업에게만 맡기기로 하는 계약. 이게 바로 전속중개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땡땡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 하며 그 땡땡령이 정하는 그 중개계약서가 바로 3장 넘어가면 있습니다. 190페이지 보세요. 190페이지 보면 땡땡령이 정하는 중개계약서가 있죠. 땡땡령이 뭐예요? 국토교통부령. 각종 서식은 무슨 령으로 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서식 절차 나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라 이거예요. 예? 네. 그래서 다시 조문 넘어옵니다. 다시. 그래서 조문 다지기 23조 2항 183쪽 박스에서 제1항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 하며 그 말은 전속중개계약 체결은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을 하여 체결해야 하며 그 말의 뜻이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 이게 바로 전속중개계약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전속중개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3년을 말합니다. 3년 동안 그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해야 됩니다. 한 분은 전속의뢰인에게 교부하고 한 분은 전속개업공사가 3년간 보존하라 그 말입니다. 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매물 정보를 말합니다. 어디 있는 몇 평짜리 팝니다. 이런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공개한다는 것은 광고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컴퓨터망을 통해서 광고하거나 일간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몰래 팔고 싶은데 광고하면 주변에 친구들 찾아와서 돈 꿔달라고 올 거니까 광고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광고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항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만 이 중개업소에게 맡기겠다. 이 중개업소에게만 맡기고 단 데는 안 맡기겠다라는 기간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고 그 다음에 공개해야 할 정보의 내용, 즉 광고를 해야 될 물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규정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전속중개계약 바로 밑에 이제 전속중개계약 일반에서 개념. 개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특정한 개공사 딱 한 명을 정해서 그 개공에게만 물건을 맡기고 딴 개공에게는 물건을 맡기지 않겠다라는 거. 딱 한 명에게만 맡기겠다는 그러한 의뢰인과 개공 간의 약속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한 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84쪽 양가로서 한번 유효기간에다가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즉, 딱 한 명의 개공에게만 맡기고 딴 데는 안 맡기겠다는 그 기간을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라고 하는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3달 동안 맡기고 3달 동안 거래를 성사시켜주지 못하면 이 개공뿐만 아니라 다른 개공에게도 내놓겠다. 그게 바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만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달리 약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한 달만 맡기겠다 이렇게 약속했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한 달이 되는 거고요. 5개월 동안만 맡기겠다 하면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5월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약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 바로 약정한 기간이 유효기간이고 약정이 없을 때는 3개월이 된다 이거예요. 시험에서는 거의 매년 나오는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3월이 원칙이라는 거. 또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 원칙이므로 3월을 초과하여 약정한 것은 3월로 단축된다. 해도 틀린 거죠? 3월을 초과해서 약정했으면 초과한 기간, 그 3월을 초과해서 뭐 4개월 약정했다면 초과했다 하더라도 약정한 기간이 유효기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일반 중개계약의 문제점이 이제 다 해결이 되는데 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의뢰인과 개공은 서로 의무를 부담해요. 만일 의뢰인이 A라고 있다고 할게요. 만약 A가 매도 의뢰인이라고 할까요? 이 매도 의뢰인이 그 동네 주변에 중개업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안 맡기고 딱 갑이라는 개공 딱 한 명의 개공에게만 맡기겠대요. 그럼 개공은 이 의뢰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다른 중개업소도 많은데 어떻게 나한테만 맡기냐. 그러면 이 의뢰인은 왜 주변에 중개업소가 많은데 요 개공에게만 의뢰하고 딴 데는 안 맡기겠다 약속이냐. 이거는 우리가 예전 2002년도 월드컵 우리나라에 했을 때 히딩크의 능력을 믿었듯이 이 개공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한 명에게만 맡겼다 하더라도 한 중개업소에게만 내놨다 하더라도 여러 중개업소에게 물건을 내놓은 일반 중개계약보다도 제값 받고 빨리 팔아줄 거라는 이러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개공의 능력을 믿어서 얘한테만 맡기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 능력을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당신의 능력을 예전부터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에게만 맡기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좋아요. 사랑스러워. 얘를 위해서 열심히 중개 활동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은 개업거사는 얘가 나를 믿고서 의뢰했고 내가 빨리 제값받고 팔아줄 거라는 것을 믿고 의뢰했으니 얘를 위해서 열심히 의무를 부담해야 돼요. 얘를 위해서, 의뢰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속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무를 부담할 때 그 의무는 전부 요 의뢰인을 위한 의무예요. 그래서 의뢰인을 위해서 총 4가지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4가지 의무가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도 의무가 있는데 의뢰인의 의무도 요 개공을 위한 의무예요. 그래서 매도 의뢰인도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의무는 전부 다가 요 상대방인 개공을 위한 의무가 있어요. 요 의무가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의무가 어떤 건지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전속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의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반가로 1번 전속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부터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해야 돼요. 전속중개계약서 아까 방금 전에 보셨죠?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할 의무가 있고 사용했으면 2부를 작성해서 한 분은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한 분은 개업공인사가 3년 동안 보조를 해야 될 의무. 요게 이제 첫 번째 의무가 됩니다. 그럼 전속중개계약을 언제 체결했냐? 오늘 체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16년 3월 25일이죠? 네, 3월 25일이니까 제 생일 전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25일 금요일 날에서 10시 20분에 전속중개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쳐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 지금 구두로 체결된 거, 이거 구두로 약속한 거죠? 말로 약속한 거, 요 둘이 서로 말로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서면으로 옮겨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속중개계약서라는 거예요. 그럼 전속중개계약서 아까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있었죠? 그거를 눈으로 익혀두셔야 돼요. 한번 눈으로 익혀보기 위해서 봅니다. 그럼 전속중개계약서를 찾아보세요. 거기다가 별 펴놓으세요. 전속중개계약서 자체에서 한 문제를 냅니다. 네. 그럼 전속중개계약서는 앞쪽과 뒤쪽 두 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앞쪽에는 어떤 전속 의뢰를 받았는지, 매도에 대한 의뢰를 받았는지, 또는 매수에 대한 전속 의뢰를 받았는지, 전속 의뢰 받은 형태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번 의뢰 의무사항이 나와 있는데 의뢰는 개공, 전속 개공의 의무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겠습니다. 두 번째,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전속 의뢰인의 권리와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개공은 얘를 위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겠다. 또 얘는 개공을 위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겠다. 서로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 앞쪽에는 서로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약속한 내용을 기록하는 게 앞쪽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유효기간, 즉 언제까지 얘한테 맡기겠다. 유효기간. 그 다음에 4번째 중개보수가 나올 거예요. 즉 거래가 성사되면 보수 얼마 주겠다. 또는 거래금액의 몇 %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내용. 그 다음에 5번째는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2가지예요. 하나는 개공이 보수를 더 받으면 더 받은 것은 돌려주겠다. 또 하나는 반가로 2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소리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손해를 배상하겠다. 즉 중개를 잘못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면 배상하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 밖에 6번째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이니까 1, 2, 3, 4, 5 5가지 약속한 거 외에 그 밖에도 다른 약속을 또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그걸 다 약속했으면 이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명 또는 날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할 때는 중개 의뢰인, 즉 전속 중개 의뢰인 갑과 전속 개업공인사 의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러면 서로 약속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둘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데 주의할 것은 여기에 전속개업 공인중개사와 전속의뢰인만 이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소속공인중개사가 전속의뢰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속공인중개사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 X하시기 바랍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설령 전속중개의뢰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전속중개계약서에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셔야 돼요. 네. 거기 서명 또는 날인하는 사람 거기 누구 나와 있어요? 의뢰인과 개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 앞쪽에는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약속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것은 둘이 서로 약속했다는 거죠. 계약은 약속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 민법에서 계약은 약속인데 모든 약속이 계약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 중에서도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약속만 따로 빼서 계약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이제 계약을 이제 약속이라고도 아니 이제 광의의 의미로는 이제 약속, 계약 똑같은 의미로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계약 이게 전속중개계약이니까 서로 약속한 내용을 앞쪽에 기록했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면 뒤쪽이 나와 있어요. 뒤쪽은 크게 둘로 나눠 있어요. 1번 권리 이전용. 그래서 가로 열고 매도 임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매도나 임대에 대한 전속 의뢰를 받았을 때 기재하는 칸이 있고 또한 그 중간에 보면 권리 취득용이 있을 거예요. 집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권리 취득용. 권리 취득용 집어봐요. 네. 권리 취득용. 이거는 매수나 임차에 대한 전속 의뢰를 받았다면은 요 매수 임차 의뢰 받았을 때 그 밑에 칸에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 방금 전에 봤던 앞쪽은 매도에 대한 전속 의뢰 받았건 매수에 대한 전속 의뢰 받았건 임대에 대한 전속 의뢰 받았건 임차에 대한 전속 의뢰 받았건 앞쪽에 기재하는 건 똑같은데 뒤쪽은 좀 더 의뢰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기재하는 것은 의뢰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매도 의뢰를 받았을 때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내용, 매수에 대한 전속 의뢰 받았으면 매수 의뢰인이 의뢰한 내용 이런 걸 따로 구분해서 기록해요. 그러면 1번 권리 이전용에 총 6가지를 기재하는데 그 첫 번째는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을 기록합니다. 즉 매도 의뢰인 전적으로 이 개공에게 맡길 때 이 소유자는 누구 거야? 라고 소유자가 누구라고 얘기했던 걸 기록하는 거죠. 두 번째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입니다. 즉 의뢰한 물건의 표시, 즉 어디에 있는 소재지, 몇 평짜리, 어떤 부동산이라는 거. 세 번째는 권리관계. 즉 이 매물에 전속 의뢰 물건 맡긴 이 물건에 세입자가 있다든가 가처분이 돼 있다든가 이렇게 의뢰인이 얘기한 거. 여기 제 집에인데요. 제 집에 지금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살고 있고 세입자 임대차 기간은 얼마큼 남았습니다. 보증금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세입자가 있다라고 의뢰인이 얘기한 게 바로 권리관계고요. 네 번째는 거래 기준 및 제한사항입니다. 이거는 매물이 전속으로 의뢰한 매물이 토지인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라면 이거는 나중에 계약할 때 매도인이 토지거래 허가에 협력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개 의뢰 금액입니다. 중개 의뢰 금액. 즉 의뢰인이 얼마에 팔아주세요라고 의뢰한 금액을 전속중개계약서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 전속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자마자 바로 구두로 체결한 걸 그대로 옮겨놓는 거기 때문에 전속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금액은 중개 의뢰 금액이 기록하는 거죠.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뭐 6번째 그 밖에 또 사항이 있는데 그 밖의 사항은 뭐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권리 취득령에 기록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매수나 임차에 대한 전속 의뢰 받았을 때는 매수인 임차인이 희망하는 사항이에요. 즉 어떤 부동산 사주세요. 희망하는 부동산의 종류. 아파트 사주세요. 뭐 다가구 주택 사주세요. 다세대 주택 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뭐 연립주택 사주세요. 단독주택 사주세요. 이렇게 어떤 물건을 사달라고 의뢰한 물건, 희망하는 물건을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도 뭐 하도 공법은 많이 하셔갖고 뭐 주택도 어떤 주택 그런 개념 다 알죠? 예?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구분할 줄 알죠? 예. 워낙 공법 많이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취득 희망 가격. 즉, 얼마짜리 사주세요? 뭐 3억짜리 사주세요? 4억짜리 사주세요? 희망하는 점. 요 동네 거 사주세요? 다른 동네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뒤쪽에 매수나 임차에 대한 전속 의뢰 받았을 때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희망하는 사항, 이런 것을 기재하는 거예요. 요 개념을 이해하셨죠? 예. 그럼 다시 앞으로 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앞쪽 뒤쪽에 기재하는 내용은 전부 다가 큰 타이틀은 전부 다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오서 184쪽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해야 된다 했으니까 한번 우리가
방금 전에 불과 30초 전에 공부했던 거니까 요거 기억나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는 게 첫 번째 의무인데 전속중개계약서라는 서면은 전속중개계약 구두로 체결한 것을 그대로 옮겨놓는 기록이라 그랬죠. 그럼 전속중개계약서는 앞쪽과 뒤쪽으로 돼 있다 그랬죠. 예, 그러면 앞쪽에 기재하는 거, 뒤쪽에 기재하는 거, 앞쪽은 매도에 대한 전속이건 매수에 대한 전속이건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기재하죠. 이거는 앞쪽에는 그래서 서로 약속한 내용,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약속한 내용, 요거를 기록하는 거죠. 첫 번째는 개공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겠다. 개공은 의뢰인에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겠다. 또한 의뢰인도 개공을 위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겠다. 세 번째는 전적으로 갑에게만 맡기겠다는 기간,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다. 네 번째, 중개보수. 거래가 성사됐을 때 보수 어떻게 주겠다. 약속한 내용. 다섯 번째, 손해 발생시키면은 개공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겠다라고 약속한 내용. 이거 전부 다 약속이죠? 예, 약속한 내용. 그 밖에도 요 1, 2, 3, 4, 5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 밖에도 기타 추가 약정도 할 수 있다 했죠. 그리고 이 약속한 사람이 바로 의뢰인과 개공이죠. 그러니까 의뢰인과 개공이 서명하거나 또는 도장 찍거나 둘 중에 하나는 거죠. 네. 뒤쪽은 둘로 나눠가지고 매도와 같은 권리 이전 의뢰를 받았을 때 기록하는 내용, 그 다음에 매수와 같은 권리 취득에 대한 전속 의뢰를 받았을 때 기록하는 내용, 둘로 구분하죠. 근데 이 뒤쪽에 기재하는 것은 전부 다가 의뢰인이 의뢰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이 뒤쪽은 전부 다 의뢰한 내용이니까 만일 매도와 같은 전속 의뢰를 매도인이 한다면 매도인이 개공에게 의뢰한 내용, 즉 소유자는 누구다, 등기는 누구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부동산의 표시로서 어디 있는 물건 팔아주세요. 세 번째는 권리관계로서 여기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거. 네 번째는 거래 규제 및 공법상 제한상으로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 협력하겠다. 다섯 번째는 얼마에 팔아주세요. 중개 의뢰금액. 요런 걸 기록한다 그랬죠. 네. 책에 다 있어요. 방금 전에 서식이 있죠. 매수에 대한 전속 의뢰 받았을 땐 요거 기록하는 거 외에 추가로 요거를 기록하는 거죠. 매수인이 희망하는 사항. 즉, 희망하는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을 사주세요. 희망하는 금액, 얼마짜리 사주세요. 희망하는 즉, 어디 있는 물건, 부동산 사주세요. 기타. 요런 것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두 부 작성해서 한 분을 의뢰인에게 주고 한 분은 요 개공이 3년 동안 보존하는 것이고 주요할 것은 이 전속중개계약서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설령 의뢰받아도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는다라는 거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외웠죠? 네, 예. 미안해서라도 외우지. 그 정도면.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바로 동그라미 2번 전속계약서의 의무는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요 한 명의 개공에게만 의뢰했다 하더라도 여러 중개업소에 내는 것보다도 더 빨리 팔리게 하는 방법은 광고죠. 이를 공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매물 정보, 여기 있는 요 물건 요거 팝니다. 이렇게 공개한다는 거죠. 근데 정보 공개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이 의뢰인이 전속계약서에게 광고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비공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이때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N형 시험 나와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속계약서는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이런 말이 없다면 공개해야죠. 그럼 공개할 때 며칠 이내 공개하냐 7일 내에 공개한다는 거. 왜 7일 내에 공개하느냐. 요 물건을 광고하려면 이 물건이 주택이라면 주택, 뭐 토지면 토지 이런 거 대장 등기부 띄워서 다 소유자 권리관계 확인해야죠.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현장에 가서 조사해야죠. 그럼 밖에 나가서 물건 확인하려면 전문가가 며칠 걸린다 그랬어요? 7일. 그래서 정보 공개하기 위해서는 물건 조사를 밖에 나가서도 한다면 현장 가서.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나서 7일 이내 공개하는 거예요. 전속중개계약이 만일 3월 25일 날 오전 10시 20분에 체결됐다면 25일을 다음 달부터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이니까
첫날은 빼요. 그러면 26일부터 들어가요. 26, 27, 28, 29, 30, 31, 4월 1일까지 광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이때 공개하는 매체는 광고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광고는 뭐 즉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일간 신문에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정보망에 광고를 하게 되면 이 정보망은 매물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컴퓨터망이니까 우리나라 개업공사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물건에 대해서 광고를 이 개공이 올리면은 이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의뢰를 받은 다른 개공사가 이 물건을 갖고 있는 개공에게 연락해서 신속히 공동중개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 물건 팔겠다는 거 다 알니까 연락 올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명의 개공에게만 의뢰했다 하더라도 이같이 광고를 통해서 신속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제값 다 받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때 광고할 때 광고하는 내용, 즉 공개해야 될 내용은 교재 바로 185쪽에 있어요. 그냥 이해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보셔도 돼요. 일단 이 물건을 광고하는 건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 어떤 물건인지를 광고해야죠. 그리고 얼마에 팔겠다는 것을 광고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이 부동산의 종류가 아파트입니다, 토지입니다, 소재지는 어디 있고 몇 평짜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광고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물건의 상태를 광고해야 되겠죠. 즉 도배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벽 깨끗합니다. 난방시설 깨끗합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뭐 이런 것들 벽면 도배 각종 상태 광고해야 되겠죠. 그러면 입지와 환경 조건 광고해야 되겠죠. 만일 이게 주택이라면 이 주택 근처에 전철역도 가까이 있어요. 관공서도 가까이 있어요. 백화점도 근처에 있어요. 학교도 가까이 있어요. 또한 햇빛도 잘 비칩니다. 층간소음도 없어요. 라고 하는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도 같이 광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를 광고해야 되겠죠. 즉 권리관계라는 것은 이 매물은 지금 현재 소유자가 살고 있으니 부동산을 매수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근데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지금 현재 거주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요. 임대차 기간 아직 얼만큼 남았습니다. 이런 거 광고해야 되겠죠. 만일 이 소유자가 이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면 저당이 잡혔어요. 이런 내용을 광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권리관계가 시험에 항상 여기서 나오는데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공개해야 된다 이게요. 근데 다만 이런 권리관계를 공개하는 것은 소유자가 살고 있다, 전세권자가 살고 있다, 저당 잡혔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것을 광고한다는 것이지 이런 소유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임차인들의 즉 각 권리자의 주소라든가 성명이라든가 또는 연락처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무슨 사항이라 불러요? 예,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이거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이런 권리관계에서 인적사항을 광고하게 되면 광고를 본 사람이 직접 소유자한테 연락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매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공법상 거래 규제나 이용 제한을 받는 사항. 만약 이 매물이 토지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느니 또는 접도구역으로 지정됐다느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느니 하는 것을 광고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이 토지를 매수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토지가 있겠죠.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토지는 건물을 못 짓는 토지입니다 라는 거. 이게 바로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도 공개해야 합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라서는 주변 시세죠. 주변 시세요. 아까 전속중개계약서에 기록하는 금액은 어떤 금액을 기록했어요? 전속중개계약서에 기록하는 금액은 중개의뢰금액을 기록했죠. 중개의뢰금액이라서는 얼마에 팔아주세요. 이래서 5억 2천만 원에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했으면 의뢰한 금액을 기록하는 거죠. 근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7일 동안 물건을 조사하죠. 7일 동안 물건 조사하고 시세를 파악해봤더니 이게 주변에서는 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5억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5억 2천만 원에 팔아달라고 의뢰했다 해서 5억 2천만 원에 사라고 매수에게 꼬셔봤자 설령 거래계약이 이루어질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매도 의뢰인에게 전속 의뢰인에게 네가 5억 2천만 원에 팔아달라고 했지만
주변 시세가는 5억도 잘 안 간다. 내가 최대로 한 5억 정도 선에서 한번 중개해볼게 했더니, 알았어. 이렇게 주변 시세를 공개하는 게 바로 거래 예정 금액이죠. 따라서 전속 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금액은 무슨 금액이지만, 중개 의뢰 금액이지만, 정보를 공개할 때, 광고할 때, 광고하는 금액은 시세를 공개하는 거, 시세를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시지가를 공개해야죠. 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뭐가 공시지가예요? 세법에서 말씀 배웠죠? 예, 예. 그래서 이 공시지가를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지, 아니한다, 그러든가, 아니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를 공개해도 되지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매년 시험 나와요. 그럼 시험 질문상에,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개업공사는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 공개사항이다 하면 되는 거죠. 거래 예정 금액은 필수 공개사항이지만,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럼 이런 것을 다 광고했는데, 공개했어요. 공개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 공개하고 나서 7일 내에 공개했어요. 공개하고 나서 지체 없이 공개했다라고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줘야 되겠죠.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는 시점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나서 7일 내에 물건 조사하고 7일 내에 공개하지만, 공개하고 나서 의뢰인에게 야 공개했어, 광고했어 라고 문서 통지하는 것은 지체 없이 한다는 차이점을 알아둬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속계약회사는 이 의뢰인이 얘한테만 맡겼으니까 얘가 어떻게 중개활동하고 있는지 무지무지하게 궁금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2주마다 한 번 이상은, 2주마다 1회 이상은 어떻게 중개 업무가 있는지 문서로 통지해줘야 돼요. 문서로 통지하는데 뭘 문서로 통지해주는 거예요? 업무 처리상. 얘가 2주 동안 어떻게 중개 업무 했는지, 중개 업무한 내용을 2주마다 한 번 이상씩은 의뢰인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자, 요게 바로 이제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어요. 요 의무 때문에 일반 중개계약의 문제점이 시정되는 거예요. 즉 전속 중개계약서는 의뢰인의 작성 요청이 있건 없건 무조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속 중개계약서에 요 부동산 어디에 있는 물건 얼마 몇 평짜리 얼마에 팔아주세요. 근데 그 주변 시세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면 중개보수 어떻게 줄게요? 이렇게 약속한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의뢰한 내용이 서면에 나와 있으니까 분쟁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죠. 분쟁 예방을 할 수 있죠. 또한 두 번째는 한 명의 개공에게만 의뢰했다 하더라도 광고를 통해서 신속히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의뢰인도 좋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자, 그러면 개업고사는 열심히 중개활동하고 물건 조사하고 광고하고, 이거 광고를 내면 돈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 공개하려면 밖에 나서 현장 가서 조사하면 교통비도 들어가요. 등기부터 내냐고 비용 다 들어가잖아요. 열심히 비용 들여서 광고하면서 돈 들였는데, 근데 얘 인간이 의뢰인이 개공을 배신 때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배신 때리지 못하도록 전속 의뢰인에게도 의무를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186페이지 보면은 반가로 1번 중개 의뢰인의 의무예요. 그럼 의뢰인의 의무도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의뢰인의 의무. 첫 번째는 전속 중개 계약을 위반했다면 위약금을 지불을 해야 된다 하는 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협조를 해야 될 의무,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의무를 하나씩 봅니다. 그 중에서 전속 중개 의뢰인은 요 개공한테만 맡겼어요. 그러니까 전속적으로 얘한테만 맡겼으니까 전속 중개 계약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전속 중개 계약을 위반하면 안 되는데, 전속 중개 계약을 위반했다면 돈을 개공에게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전속 중개 계약을 위반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속 중개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돈을 주라 이거예요. 그럼 전속 중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전속 의뢰인이 전속 중개 계약 유효 기간 중에 이 개공이 아닌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한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속 중개 의뢰인이 전속 중개 계약 유효 기간 중에 이 개공이 매수인을 소개시켜줬더니 이 개공을 배제시키고 개공이 소개시켜준 상대방하고 둘이 몰래 계약을 했어요.
요 같은 경우는 전속중개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은 중개보수만큼의 위약금을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요 전속중개 의뢰인이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또 의뢰하여 거래를 한 게 바로 첫 번째 의무사항인 건데, 그러면 다른 개공에게 중개에 의뢰하여 거래했으니까 이 A는 다른 개공에게 중개 보수 줘야죠. 그뿐만 아니라 그 보수만큼을 요 전속 개공에게도 또 위약금주로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A는 보수가 이중으로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중에 이 전속 의뢰인이 이 전속 개공이 소개해준 상대방하고 요 전속 개공을 배제시키고 둘이 몰래 직접 거래한 거예요. 이거 보수 안 주려고 둘이 몰래 계약한 거겠지요. 그렇지만 둘이 몰래 계약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전속 개공이 성사시키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보수를 계산해요. 그 계산된 금액만큼을 위약금주로 또 이걸 개공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전속 의뢰인은 얘가 소개해준 상대방과 얘를 배제하고 둘이 직접 몰래 계약했지만 보수를 아끼지 못하고 그 둘이 몰래 계약해서도 그 계약을 이 개공이 해준 것으로 가정하여 보수를 얘가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예, 위약금조로. 자, 그런데 두 번째 비용 지불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얘가 얘한테 어떻게 하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중에 이 전속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직접 거래를 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 경우는 전속 의뢰인이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계약한 것도 아니고 이 전속 개공이 소개해준 매수인과 직접 몰래 계약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한 거예요. 그냥 뭐 자기 친구한테 팔았다든가 자기가 평소에 알던 동네 사람한테 팔았다든가 이런 거겠죠. 이런 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것을 허용합니다. 이거는 전속중개약 위반이 아니에요. 전속중개약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도 돼요. 그리고 이 직접 거래도 효력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속개혁 공인 중에서는 얘를 위해서 광고하느냐고 물건 조사하느냐고 비용 엄청 들었는데 얘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해보니까 보수를 못 받잖아요. 위약금도 못 받잖아요. 그렇지만 비용은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비용이 뭐냐? 물건 조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광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비용을 얼마를 얘한테 줘야 되냐? 비용은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요거는 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전속개혁공사 갑이 물건 조사하고 광고를 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이 만일 3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전속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직접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전속 개공이 중개를 성사시켜준 거로서 가정하여 보수를 계산해 봤더니 그 중개 보수가 만일 if 50만 원이 산정됐더라 이게요. 그러면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 실제 소유비용을 주면 되죠. 그럼 중개보수가 50만 원이라면 중개보수의 50%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만 원. 25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유된 비용이 30만 원이면은 3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소유된 요 25만 원 범위 내에서만 주면 되니까 25만 원만 비용을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만일 실제 소유된 비용이 만일 1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중개보수가 50만 원이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중개보수 50만 원의 50%인 25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유 비용이 얼마나 10만 원이라면 얼마? 10만 원만 줄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이런 거 시험은 여기가 아니니까 잘 알아두세요. 세 번째 협조 의무라는 것은 전속중개의뢰는 이 개혁공인에게 협조를 해라. 협조라는 것은 전속개혁공사가 매수인을 모시고 왔을 때 낮에 사람이 없어도 들어가서 물건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주라 그 말이죠. 번호키 알려주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87쪽 반가로 3번 위반 시제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임의적
등록취소, 다른 말로는 상대적 등록취소 또는 재량적 등록취소라고도 하는데, 이는 전속개혁공인중개사가 지는 네 가지 의무 중에서 가장 큰 의무는 가장 빨리 팔리도록 광고해야 될 의무죠. 근데 이 광고하지 않았을 때요. 즉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또는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을 무시하고 광고를 했을 때는, 이때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 외에 업무정지 처분, 즉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았거나 3년 보존하지 않았거나 또는 공개한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2주마다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이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물건을 설명할 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 네, 이렇게 했고 첫째 시간에 이렇게 좀 할게요. 예? 예. 여기까지 하고서 쉬었다가 192쪽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내용이 워낙 쉬운 거니까 이거 가져가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서 다 외우세요. 예.